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요즘 폭염 때문에 시원한 맥주 한 잔 생각나실 때 많이 있으시죠? 요즘에는 맥주가 종류도 참 많아졌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만든 수제 맥주가 수입 맥주들을 제치고 큰 인기몰이를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대표적인 제주 맥주가 또 수제 맥주 최초로 주식시장에 상장하기도 하고, 또 곰표 맥주라는 브랜드도 상장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수제 맥주 시장의 인기 비결과 또 그들의 또 고민거리는 뭔지, 수제 맥주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직접 수제 맥주 만들어서 사업하시는 분 한 분을 모셔서 이야기 재미있게 들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주고받는 돈, 화폐를 통해서도 바이러스가 감염될 수 있다고 해서 지폐 사용을 많이 줄이기도 했지요. 그러다 보니까 또 디지털 화폐 사용이 늘기도 하고, 각종 코인들의 투기 열풍도 불기 시작하고, 다양한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CBDC라고 하는 디지털 화폐 발행 움직임을 점점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체크리스트 시간에는 코로나 화폐 전쟁이라는 책을 통해서 국제 통화 질서의 최근 변화, 그리고 CBDC라는 주제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 오늘 왜 이래요? 네, 오늘은 코스피 시장이 1% 가까이 오르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도 0.8%쯤 오르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시원하게 오르는 편이네요. KB증권의 신동준 리서치 센터장을 전화로 연결합니다. 센터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주가가 좀 좋습니다. 네, 좋죠. 네, 최근 며칠 좀 불안정하게 움직였었는데요. 어젯밤에 미국 쪽에서 이제 기업 실적이 드디어 이제 발표되기 시작했는데, 예. 실적들이 전반적으로 좀 좋은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발표한 85% 정도의 기업들이 전문가들의 예상치를 넘는 기업 실적을 보였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위기가 반영이 되면서 어제 미국 주가가 좋았고요. 네. 유럽도 괜찮았고, 그 영향이 지금 아시아로 그대로 옮겨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시장에서는 2분기까지 좋을 거는 뭐 알겠는데, 이게 아마 꼭지고 3, 4분기는 별로 안 좋을 거 아니겠는가 하는 걱정이 있었는데, 미국 기업들은 실적 발표할 때 3분기, 4분기에도 어떨 것 같은지에 대한 그들의 생각을 정직하게 이야기하는 이른바 포워딩 가이드, 어닝 가이던스, 네네, 이런 걸 맞습니다. 준다면서요. 예, 예. 그것도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예. 네네. 어제도 보면, 이제는 기업 실적 발표가 초반이니까요. 근데 재밌는 특징이 어제도 하나 있긴 있었어요. 예를 들면, 경제가 재개방이 되면 제일 수혜를 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항공사, 크루즈 회사들, 이런 회사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중에서 유나이티드 항공이 있었는데요. 어제 CEO가 발표한 걸 보면 2분기에는 손실이 났어요. 네. 근데 3분기하고 4분기에는 순이익이 세전으로 플러스가 될 것 같다라고 전망하면서 네. 주가는 한 4% 가까이 올랐고요. 아하. 반면에 넷플릭스, 잘 아시는 넷플릭스의 경우에는 예. 2분기에 여기는 이제 가입자 수가 중요한 회사 아니겠습니까? 예. 2분기에는 가입자 수가 예상치보다 더 많이 들어왔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근데 3분기에는 예상보다 조금 가입자 수가 좀 덜 들어올 것 같아요라고 발표하면서 거꾸로 한 3% 정도 하락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실적을 발표하면서 지금 실적보다는 앞으로 어떤 가이드를 주느냐에 따라서 이제 시장이 움직이는 전형적인 현상이 어제 미국에서 대표적인 이 두 회사가 보여줬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두 회사의 어닝 가이던스를 보면 이른바 언택트, 네. 그 회사들은 3분기, 4분기에는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면서 집에서 네. 게임하거나 집에서 영화 보고 끝내는 그런 일은 좀 줄어들 것 같다는 발표를 넷플릭스가 한 것 같고, 유나이티드 맞습니다. 항공은 3분기, 4분기에는 지금 델타 바이러스가 돌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그건 좀 완화되고 네네. 많이 회복되고 사람들이 과거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라는 전망을 한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제 유나이티드 항공의 CEO께서 재미있는 표현을 하셨는데요. 우리는 터널 끝에 빛만 보이는 게 아니라 터널 빠져나가고 있다. 이런 표현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눈에 보이나 보네요. 네네. 그렇다고 하네요. 지금 예. 상황은요. 2분기에는 지난 2분기를 이렇게 돌아보시면 예. 물가는 굉장히 빠르게 올랐고요. 그리고 장기금리도 덩달아서 많이 올랐지만 예. 주식시장은 그럭저럭 괜찮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런 이유는 성장이 회복되는 속도가 훨씬 빨랐거든요. 네. 물가 오르는 것보다. 그런데 사실 3분기는 이제 그 성장은 말씀하신 대로 약간
상승률이 좀 떨어지는 반면에 예. 물가는 생각보다 안 떨어지거나 거의 유지되는 이런 좀 국면으로 이동을 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가게는 소비를 좀 늦추게 되고 기업들은 비용 부담이 늘어나면서 이 경기에 대해서 조금 이제 걱정을 많이 최근에 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예. 그래서 경기도 그렇고 기업 실적 전망도 그렇고 인플레이션도 그렇고 모두 다 2분기 정도가 제일 높고 하반기에는 뭐 당연히 작년 2분기가 바닥이었으니까요. 최악의 바닥이었고 당연히 올해 2분기 숫자까지는 아주 좋을 테니까 이제부터 한 1년은 데이터상으로는 조금씩 둔화되는 것처럼 보이는 네. 그런 흐름 안에 있다는 거죠. 뭐 그래서 장기 금리가 오르기도 쉽지 않은 뭐 그런 분위기고요. 근데 이런 과정에서 항상 보면 중앙은행의 입장에서 보면 1년 정도 경기 부양책 썼고 경제는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고 기업들도 이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뭐 데이터가 살짝 기저효과로 인해서 흘러내리긴 하더라도 이 레벨로 보면 많이 올라왔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부터는 좀 그동안 썼던 부양책들을 좀 걷어들이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항상 불안정한 이 시장의 흐름이 나타나죠. 최근 이미 그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네. 네. 3분기, 4분기는 지금까지 상승해 온 경기 속도가 비슷하게 유지되면서 계속 회복은 될 텐데 네네. 그걸 전년 동기랑 비교하면 올해 상반기보다는 숫자는 당연히 좋지 않게 나올 그렇죠. 가능성이 높고 그렇죠. 그러나 네네. 경기의 회복세는 의심할 수 없으나 네네. 숫자에 주목하는 주식시장 투자자들이나 아니면 뭐 중앙은행이나 네. 다양한 다른 판단들을 내릴 수 있으니 그거는 좀 조심스럽다 그런 의미인가요? 맞습니다. 네, 뭐 주식시장에서는 이 속도가 중요하니까요. 예. 네, 레벨보다 얼마나 빨리 올라오고 있고 얼마나 빨리 내려가고 있고 이런 속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조금 더 요즘에는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 델타 변이는 어때요? 네, 최근 델타 변이 때문에 질문이 많으세요. 그래서 델타 변이가 확산되면 경제는 당연히 안 좋은 게 아니냐. 이제부터는 안 좋게 지금 아까 데이터들이 흘러내리고 있는데 내릴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다 델타 변이까지 겹쳐졌으니까요. 사실 경제는 뭐 명백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입니다. 그런데 성장률을 얼마나 떨어뜨릴까를 좀 보려면 이제 몇 가지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코로나 확산 속도가 작년 이후에 이제 뭐 세 번째 정도 확산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때만큼 빠른가, 그때보다 더 빠른가, 뭐 이 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다행히 작년 6월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예, 뭐 올라오는 속도는요. 레벨은 좀 낮지만 속도는 비슷한 수준이라서 예. 경험에서 뭐 크게 벗어나고 있지는 않은데요. 그리고 두 번째로 봐야 될 거는 국가별로 작년에는 모든 나라가 작년 말에는 다 확산이 되는 분위기였는데요. 네. 최근에 보면 우리나라도 그렇고 말레이시아, 뭐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은 뭐 사상 최고치 수준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네. 뭐 영국조차도 가장 많이 확산됐을 때에 비해서 지금 한 70% 정도 수준으로 꽤 높습니다. 그런데 미국하고 독일, 뭐 인도 이런 나라들은 네. 최악의 상황에 비했을 때는 지금 10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되게 힘든 거를 많이 느끼지만 또 네. 미국은 속도는 작년하고 올라오는 속도가 비슷할지언정 이 레벨이 워낙 낮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과거만큼 그렇게 시장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똑같이 확진자가 늘어나도 이 우리가 보통 경제 활동을 뭐 소비를 한다던가 뭐 여가 활동을 한다던가 이런 데 미치는 영향이 있을 텐데 예. 그 부분에 대한 영향은 과거보다 훨씬 낮아진 것 같아요. 구글에서 보통 우리가 휴대전화를 들고 움직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는지 뭐 뭘 먹고 있는지 또 어느 뭐 영화를 보고 있는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데이터들을 모아서 이동량을 어디에 뭐 얼마나 이동했고 얼마나 머물렀는지를 지수로 환산해서 발표를 공개를 합니다. 네.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연결해서 저희가 추정을 해보니까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어떤 이 강도는 과거보다 훨씬 낮아졌어요. 미국의 경우에 작년 6월 달이 최대 뭐 100만큼 활동을 제약했다면 지금은 한 40m로 내려갔고요. 유럽은 작년 6월이 역시 100이었다면 지금은 한 10m로 아주 대폭 내려갔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가장 낮아요. 그러네요. 우리나라는 예. 그것보다도 더 낮게 내려가서
이게 확진자 수가 올라오더라도 이게 사망하거나 치명적인 어떤 타격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혹은 예. 또 백신도 보급되고 재택근무도 하고 온라인 소비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많이 좀 내려온 것 같습니다. 내성이 좀 생겼다 우리도. 맞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은 뭐 델타 변이는 2차 접종까지 하면 어느 정도는 막아낸다는 것이 현재까지 나온 연구 결과니까요. 예. 결국은 시간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증권의 신동준 리서치센터장이었습니다. 요즘 다양한 수제 맥주가 유통되고 있죠. 아마 마트나 이런 곳에 가보시면 당연히 느끼실 텐데 오늘 직접 수제 맥주 사업하고 계신 분 한 분 모시고 업계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회사 이름은 어메이징 브루잉 컴퍼니 김태경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수제 맥주 사업은 언제 시작하셨어요? 예, 제가 수제 맥주 처음 접한 거는 2010년도에 미국 유학 가서 처음 접하게 됐었는데 예. 그 후로 이제 취미로 좀 즐기다가 16년도, 그러니까 정확하게 5년 전에 창업을 해서 예. 지금 딱 5년 됐습니다. 얼마나 들어요? 수제 맥주 사업하려면 자본금? 처음에 자본금 저희는 뭐 한 3억 정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 정도면 만들 수 있다. 네네. 배워야 되잖아요. 만드는 방법을. 예, 뭐 어떤 자격증 같은 제도들도 많이 있긴 한데요. 예. 홈브루잉이라고 해서 그냥 집에서 가볍게 뭐 술을 만들어 본다든지 예.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다가 상업 양조 쪽으로 넘어오시는 경우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만드는 게 어렵지는 않나 봐요. 술을 만드는 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게 과일이나 뭐 곡식이나 이렇게 네. 당을 함유하고 있는 것들에 이제 균이 이제 들어가서 발효를 함으로써 술이 생기는 거라서 예. 우리나라에서도 한 1960년대까지는 가양주라고 그래서 왜 집집마다 막걸리를 담궈서 마시지 않았습니까? 뭐 소주에다 뭐 과실주 담고 맞다. 그런 거 다 어머니 할머니들 다 집에서 맞습니다. 하셨으니까요. 예, 여성분들이 특히 많이 하셨었죠. 예전에. 예. 그런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면 된다. 맥주도. 맞습니다. 예. 그래도 남한테 만들어 팔려면 무슨 면허나 허가나 이런 게 필요합니까? 예, 그 맥주 제조 면허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네. 하나는 이제 일반 면허라고 그래서 예. 흔히 이제 오비나 하이트나 롯데 같이 큰 대형 회사들 포함해서 국내 한 10개 회사 정도가 일반 면허를 가지고 있고요. 일반 면허. 예, 그건 이제 딱 가보시면 이제 이건 공장이구나 이런 느낌이 좀 들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소형 면허라는 게 있습니다. 소형 면허는 발효조 기준으로 120톤 이하까지는 네. 이제 소형으로 저희가 분류를 하는데 120톤 기준으로 위아래를 맞습니다. 면허 이름을 나누는군요. 그렇습니다. 소형의 경우에는 일반 음식점 형태로 되어 있어서 네. 이제 매장처럼 생겼는데 뭐 한쪽에 제조를 하는 공간이 있다든지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걸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맥주 만들려면 커다란 그릇이 있어야 될 것 같긴 해요. 거기서 맥주 만들 테니까. 맞습니다. 그 정도만 있으면 소형 면허 허가는 내준다. 네, 그럼 그것도 그리 어려운 것 같지는 않고. 그렇습니다. 2014년, 15년 정도에 주세법이 많이 개정이 됐었는데요. 예. 그때 이제 핵심적인 게 소형 면허를 받는 어떤 절차나 규제를 굉장히 간소화해 준 것. 예. 두 번째가 예전에는 하우스 맥주라 그래서 그 매장 안에서만 소비를 할 수 있었는데 네. 이제는 외부로 유통을 할 수 있게 해준 것. 만들어서 캔으로 만들어서 여기저기 마트에서 팔 수도 있게. 맞습니다. 그게 이제 두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규제 개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제 맥주 회사들이 많이 늘어났군요. 그 이후에. 예,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는 한 160개 정도의 면허를 가진 양조장들이 있고요. 예. 기업 수로는 한 80에서 90개 정도로 저희가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맥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외국에서 맥주 마시고 오면 우리나라 맥주 맛없어서 못 먹어 이런 얘기를 한 10년 전부터 슬슬 자주 하셨어요. 예, 그때는 수제 맥주도 잘 없었던 시절에 맞습니다. 예. 뭔가 그 쌓여온 소비에 대한 불만 이런 게 좀 있다가 요즘 분출되나 봐요. 수제 맥주 인기인 거 보면. 예, 그게 상당히 이제 중요한 그 요소였는데요. 네. 한 2000년대부터 우리나라 국민들 소비 수준도 높아지고 해외 여행 많아지고 또 FTA 되면서 이제 해외 수입 맥주들도 많이 들어오고 예. 그러면서 이제 한국 맥주에 대한 어떤 자각이 좀 높아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결정적으로 2012년에 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 기자가 한국 맥주보다 북한 맥주가 더 맛있다. 뭐 이런 그 칼럼이 나오면서 예. 좀 본물 터지듯이 이제 좀 터진 면이 있고요. 그 이후로 이제 많은 주세법 개정이 돼서 네. 그러면서 이제 조금 맥주 만들기도 좀 쉬워지고 면허 받기도 쉬워지고 네. 그리고 유통하기도 좀 좋아지고 그런 면들이 지금의 수제 맥주의 성장을 좀 리드를 하게 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당시에도 이 문제를 가지고 맥주 회사가 맛있어요 우리나라 맥주도 뭐 이렇게 반론하기도 하고 이제 여기저기서 드셔본 분들은
아니야 우리나라 맥주는 맛 없어. 그런 논란이 있긴 있었는데 예, 그 맛이 있다 없다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 사실은 다양성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에도 그렇게 좀 밍밍하다고 표현하는 네. 좀 워터리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굉장히 묽은 맥주들이 있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형 맥주 회사들이 만드는 맥주가 그런 쪽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하지만 또 진한 뭐 IPA라든지 페일에일이라든지 뭐 스타우트라든지 또 진한 맥주를 찾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그런 맥주들이 시장에 있어줘야 되는데 네. 예전에는 그 다양성 자체가 존재를 하지 않았던 거죠. 그럼 진한 맥주 좋아하시는 분들이 외국에서 진한 맥주 마셔보고 이건 맛있는데 그렇죠. 우리나라 맥주는 왜 이렇게 워터리해? 네, 하는 불만이었던 거예요. 맞습니다. 그게 2개 내지 3개 정도의 대기업이 네. 거의 한 7, 80년 이상을 그냥 시장을 거의 나눠 양분하다시피 예.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랬던 건데 최근에 이제 소규모 면허, 그러니까 흔히 일반 소비자들이 수제 맥주라고 알고 계시는 예. 그런 소규모 면허 받는 것들이 좀 규제가 많이 개혁이 다양해지니까? 되면서 다양성이 살아나고 있다. 소규모 수제 맥주들 중에는 닝닝한 워터리 맥주는 없어요? 굳이 만들 이유가 없죠. 아, 그거는 대기업 맥주가 있으니까. 예, 가격도 그게 더 싸고요. 좀 진한 맥주들끼리의 경쟁이군요. 그 시장이 커지고 있고. 그럼. 예, 그렇습니다. 맥주는 종류가 다양하더군요. 예, 맥주를 이제 종류는 엄청 다양하고 스타일이 무슨 에일, 무슨 라거 많은데요. 네. 크게는 그냥 라거랑 에일 이렇게 나눌 수 설명 좀 있습니다. 해주세요. 어디 가서 맥주 좀 안다는 소리 들으려면 요 정도는 알면 좋다. 예, 그 나누는 기준은 사실 그 만드는 효모 예. 균입니다. 그래서 라거 효모가 있고 에일 효모가 있어요. 그래서 라거 효모를 넣으면 라거가 되는 것이고 네. 에일 효모를 넣으면 에일이 되는 겁니다. 맛은 어떻게 달라요? 네, 라거는 이제 저온에서 숙성 기간이 좀 길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맛이 깔끔하고 향도 그렇게 강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좀 시원하게 마셔야 좋고요. 그리고 에일의 경우에는 이제 상온에서 한 20도 언저리에서 숙성을 하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맛과 향이 좀 풍성한 편입니다. 그럼 에일이 좀 진하고 라거는 약간 가볍고 싱거우면서 가벼운. 예, 맞습니다. 또 라거는 라거대로의 또 매력도 있기 때문에 네. 어느 게 더 좋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고 대표님은 뭐 어느 종류 만듭니까? 저희는 이제 한 95% 이상이 다 에일 종류를 많이 만들고 있어요. 진하고 짭짤한 거. 아무래도 에일이 좀 다양성을 구현하기가 훨씬 좋고 예. 수제 맥주라는 거의 핵심은 저희는 다양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에일 종류를 많이 만들고 라거는 또 요즘같이 이렇게 좀 더위가 심할 때 시원하게 또 해서 마시면 네.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런 예. 종류도 한 5-6가지는 만들고 있습니다. 그 맥주 만드는 솥이 몇 개나 있으세요? 솥이라고 부릅니까? 아니면 전문 용어 있습니까? 예, 맥주를 만드는 과정을 보통은 3가지로 나누는데요. 예. 첫 번째를 이제 당화. 이게 아마 솥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이제 아마 그 예. 과정이 끓이는 과정일 거고요. 예. 두 번째는 발효라고 그래서 이 끓인 액을 넣고 효모를 넣은 다음에 기다리는 겁니다. 음흠. 뭐 2주를 기다릴 때도 있고 3주를 기다릴 때도 있고 라거 같은 경우는 뭐 5, 6주까지도 숙성을 하는데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제 패키징이라고 해서 병이나 캔에 담는 과정입니다. 처음에 이제 말씀하신 그 솥이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마 예. 당화 과정에서 이렇게 큰 솥에 끓이는 과정인데 뭘 끓이는 거예요? 그게? 그거는 이제 메가에서 메가를 예. 메가는 이제 보리를 보리? 살짝 볶은 거거든요. 예. 그 보리를 이제 살짝 볶은 걸 이제 몰트 메가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한 60-70도 물에 담궈두면 네. 그 식혜처럼 당이 나옵니다. 예. 달달한 맛이 되거든요. 이제 그거를 끓이면 이제 멸균이 돼서 그 안에 균이 안 살게 되죠. 아, 예. 예, 거기에 이제 효모라는 맥주를 만드는 균만 네. 깨끗한 상태의 그 즙에 넣어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효모라는 아이들이 그 당을 먹고 네. 알코올과 탄산을 만들어요. 아. 그 과정을 우리가 발효라고 하는 겁니다. 네. 에탄올 발효. 예. 알겠습니다. 보리물을 발효시켜서 만드는 거군요. 맞습니다. 뭐 원리는 뭐 쌀로 만든 막걸리나 네. 뭐 과일로 만든 와인이나 사실은 다 똑같습니다. 당을 추출하고 효모를 접종시켜서 효모가 알코올과 이산화탄소를 만드는 과정. 예. 다양한 맥주를 만든다고 하셔서 이런 예. 맛 저런 맛. 그러면 한 솥은 A 맛 만들고 다음은 또 B 맛 만들려면 또 다른 솥에다가 또 하고 그런 거예요? 예, 그 처음에 당화를 하는 솥은 이제 네. 한 번 만들면 비워지기 때문에 그건 예. 계속 사용을 하고요. 네. 그걸 이제 채워두는 탱크를 저희가 발효조라고 하는데 아하. 발효조가 이제 많으면 많을수록 예. 사실은 다양한 맥주를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처음에 보리물은 똑같은 걸로 만들고 네, 맞습니다. 거기에다가 어떤 그 효모를 효모. 넣느냐에 따라서 맛이 좀 짭짤해지기도 하고 뭐 닝닝하고 시원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예, 거예요. 예.
해보고 싶네요. 재밌네요. 네, 재밌습니다. 음. 그리고 뭐 효모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예. 처음에 메가를 어떤 메가를 쓰는지 네. 그리고 중간에 이제 홉이라는 원재료를 넣는데요. 홉. 예. 예, 쉽게 말해서 뭐 허브나 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걸 넣으면 맥주에서 이제 과일 향도 날 때도 있고 뭐 소나무 향이 날 때도 있고 네. 굉장히 다양한 향을 구현할 수가 있어서 요즘 유행하는 네. IPA라는 것은 사실은 이 홉이라는 원재료에 좀 중점을 둔 맥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하신 지 얼마나 됐다고 하셨죠? 5년 됐습니다. 5년. 네. 매출은 얼마나 됩니까? 여쭤봐도 되나요? 예, 저희가 첫 해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브루어리에 예. 조그만한 펍이 딸려 있는 형태. 저희가 그걸 브루펍이라고 그러거든요. 맥주도 팔고 한쪽에서 만들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별도로 영업이나 마케팅을 안 해도 우리 매장에서 소비가 되니까 예. 이제 저자본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이제 첫 해 한 10억 정도 했었고요. 예. 작년에는 한 50억 정도 했고 올해 목표는 100억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제는 술집 오신 손님들한테만 파는 게 아니라 캔으로 만들어서 편의점, 마트 이런 데다가도 좀 내보내시는 모양이에요. 예, 지금은 이제 저희 매장 매출보다는 편의점, 마트, 백화점, 그다음에 바틀샵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와인이라든지 뭐 위스키라든지 이런 데를 파는 그런 데들도 요즘 가보시면 한쪽에 수제 맥주가 굉장히 다양하게 전시가 돼 있습니다. 예. 이것 좀 저희 것도 팔아주세요 하면 다 팔아줍니까? 거기도 치열할 것 같은데. 엄청 치열하죠. 그리고 예. 특히나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이제 어떤 업장이나 레스토랑이나 펍에서 사람들이 술을 마시기보다는 예.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사서 집에 가서 네. 홈술, 혼술 이런 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뭐 마트나 편의점이라는 곳은 매대가 한정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사실 입점을 위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냥 인터넷으로 팔면 안 됩니까? 온라인 판매는 이제 굉장히 좀 어려운 주제인데요. 예. 그게 사실 그 온라인이 사실 다양성을 구현하기 제일 좋은 채널이긴 한데 지금 한국에서는 뭐 청소년 음주라든지 네. 자영업자들, 그러니까 편의점 점주분들의 매출 감소라든지 아니면 소주나 와인과의 형평성 논란, 그다음 전통주는 또 지금 온라인 판매가 되거든요. 전통주만 되죠. 예, 근데 그거를 진흥하기 위한 어떤 진흥법과의 충돌이라든지 예. 굉장히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또 저마다의 사정이 있어서 이게 지금 온라인 판매를 합법화하기는 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포기하셨어요, 그냥 그건? 언젠가는 되겠지만 지금 단기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무슨 고민거리가 있습니까? 온라인 판매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안 된다, 그거랑.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누차 말씀드리지만 수제 맥주의 핵심은 다양성인데요. 예. 지금은 뭐 코로나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편의점이라는 채널이 네. 전체 맥주 소비량의 한 60-70% 이상을 하고 있어요. 책임지고 있어요. 근데 편의점은 이제 11년째 지금 4캔에 10,000원이라는 프로모션으로 이제 하고 있어서 여기에 익숙해진 소비자들이 4캔 10,000원이 아니면 네. 안 사요? 구매를 잘 안 하세요. 그리고 한 캔을 사셔도 예. 점원이 손님 이거 4개 가져오시면 더 싼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4캔에 10,000원이 아니면 팔리지 않는 네. 상황인데 이 균일가라는 것은 사람들한테 이제 가격에 대한 고민을 덜어주는 장점은 있으나 네. 사실은 그 가격이 똑같다고 하면 업체들이 굳이 더 비싸고 좋은 맥주를 만들 요인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수제 맥주도 너무 균일화되고 맞습니다. 천편일률적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다양성이 구현되기에는 조금 더 채널적으로 판로가 조금 네. 더 다양화되어야 맥주의 제품도 좀 다양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네 캔에 10,000원 이벤트는 이제 좀 그만 좀 해라. 4캔에 10,000원은 하되 3캔에 10,000원도 하고 2캔에 10,000원도 있어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떤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다양하지 않은 것. 됐어요. 그게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대표님은 대표님이 만든 맥주만 먹습니까? 아닙니다. 저도 뭐 다양하게 마십니다. 네. 맛있는 맥주 고르는 팁 하나만 알려주고 가세요. 예. 맛있는 맥주 고르는 팁에 대해서 가끔 이제 지인들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예. 이제 업장에서 드시는 생맥주의 경우에는 그 우리나라 대기업 맥주를 마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근데 그 경우에는 그 회사의 근처, 본사? 본사 근처에 그 매장들이 영업사원들이 관리를 엄청 잘하세요. 상무님도 가끔 들어오시고 대표님도 그렇습니다. 마시니까. 그리고 그 생맥주는 추출 기계나 이런 것들 관리를 잘하는 게 중요한데 예.
그리고 청소도 잘 돼 있고요. 그래서 뭐 O사 같은 경우는 삼성동, H사 같은 경우는 이제 남부터미널 쪽, L사는 잠실 근처 이런 데에 이제 좀 특히나 이제 우수 관리업소 이렇게 인증을 해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데가 굉장히 관리가 잘 되고요. 생맥주는 본사 근처. 네.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 이제 홉이 많이 들어있는 IPA나 페이레일 같은 경우는 항상 이제 캔 밑바닥을 보시면 제조 연월일이 찍혀 있습니다. 최근 거 먹어야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맥주 덕후들은 이걸 홉통기한이라고 부릅니다. 그 홉이 시간이 지나면 향과 맛이 많이 옅어져요. 그래서 이게 뭐 못 먹거나 상하는 건 아닌데 어떤 보다 강한 홉향을 느끼려면 좀 최근 거를 마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그냥 가장 통용되는 법칙은 독일 사람들은 이제 맥주는 양조장 굴뚝이 보이는 곳에서 마셔라라는 속담이 있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제조장에서 멀어질수록 사실 신선도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제조장에서 드시는 근처에서 먹고 가장 좋습니다. 너무 시원하게 먹지도 말라 그러더군요. 그 뭐 저희 맥주쟁이들은 좀 맥주잔을 너무 차게 하거나 막 얼려서 먹거나 뭐 이런 그 경우는 좀 향과 맛을 느끼기가 좀 어려워서 좀 오히려 좀 지양하는 편입니다. 어메이징 브루잉 컴퍼니의 맥주쟁이 김태경 대표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는 뉴스들이 속속 나오고 있죠. 며칠 전에는 한국은행이 또 디지털 화폐 모의 연구 실험에 대행 사업자를 선정해서 발표하기도 했고, 미국에서도 제니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결제 수단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디지털 화폐와 관련한 언급을 하기도 했고, 중국은 뭐 이미 꽤 진도가 나간 것 같고요.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왜 갑자기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이런저런 관심을 보이고 있는지를 적어놓은 책 한 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코로나 화폐 전쟁이라는 제목의 책을 소개해 주실 중앙일보 남궁민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 CBDC가 최근에 이슈여서 저희도 인터뷰에서 한두 번 좀 공부해보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형태, 그러니까 동전이나 지폐가 아닌 디지털 화폐인데, 그래서 마치 그냥 주민등록번호가 계좌번호랑 똑같은 거다. 정부에서 그냥 거기에다가 지갑 하나씩 만들어주고 쓰게 하는 거다 정도를 배웠는데, 우리는 이미 디지털 화폐를 쓰고 있는 것도 아닌가? 지폐 동전 잘 안 쓰니까요. 뭐가 좀 달라지나? 이제 그런 궁금함은 계속 남더군요. 이게 아무리 뭐 CBDC 얘기를 들을 때마다 가장 드는 고민이 지금 우리도 다 디지털화된 걸 쓰고 있지 않나? 스마트폰에 보통 돈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뭐 이제 카드도 넣어놓고.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가장 큰 점을 먼저 꼽고 들어가면, 이게 돈인데 프로그래밍이 된다는 게 가장 큰 차이라고 보면 돼요. 돈의 프로그래밍이 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지폐는 한번 찍혀서 나가면 10,000원짜리가 딱 써 있고, 그건 이제 영원히 10,000원, 이제 훼손되기 전까지는 그냥 10,000원짜리로 기능을 할 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찍혀서 나가는 순간 통제를 벗어나는 건데, 이 디지털 머니라는 건 중앙은행이나 정부가 어떤 뭐 용도라든지 사용처, 뭐 사용 기한 이런 거를 설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의 지폐와 다른 점은 디지털 머니의 차이. 지금 신용카드와도 다르네요. 내 통장에 100만 원이 들어있으면 그건 내가 그걸 다 맥주를 사 마시건 책을 사보건 내 맘인데, 그렇죠. 그럼 그 돈에도 요만큼은 반드시 맥주 마실 때만 쓰는 돈이라고 용도를 정해서 서점에 가서 쓰려고 하면 삐삐 안 되는 그런 돈이라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정부가 어떤 목적에 따라서 그걸 정할 수 있다는 건데, 가장 뭐 가까운 예가 저희가 재난지원금 다 받아봤잖아요, 우리가. 그때 이제 사용처를 뭐 대형마트라든지 유흥주점 이런 곳은 못 쓰게 했거든요. 그것도 정부가 카드사를 통하긴 했지만, 보통 그때 카드사 포인트로 많이 받았으니까 사용처를 정했는데, 이제 만약에 CBDC를 직접 발행을 하게 되면 그런 뭐 카드사나 결제 수단을 통하지 않고 그 돈 자체에 이제 정부가 프로그램을 걸어놓을 수가 있는 거죠. 뭐 이거는 소상공인들에게 쓸 때는 뭐 예를 들면 할인을 해주는 기능을 넣는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불법적인 용도에서 쓰지 못하도록 걸어놓는다든지, 정부의 권한이 굉장히 커지는 돈이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군요. 일각에서는 이거 말고 금리를 낮추는 통화정책 할 때도 디지털 머니가 유리하다는 얘기도 하던데. 이게 요즘에 특히 통화당국들이 주목하는 부분인데요. 유럽이나 일본처럼 굉장히 좀 경기 침체가 오래된 지역은 이미 마이너스 금리를 하고 있잖아요. 저희도 많이 우리도 익숙한 얘기인데, 이게 예금에는 거의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예금 안 하니까요. 그렇죠. 예. 네, 다 예. 인출해서 집에다 가져다 놓을 수밖에 없잖아요. 예. 뭐 유럽 일부 국가는 뭐 엄청난 거액은 보관료를 받는데 다 빼갈 수 있기 때문에 예금에는 마이너스 금리를 거의 물리지 못하고 있는데 네. 디지털 머니가 되면 현금으로 빼놓을 수가 없게 되거든요. 이제 내 지갑에 있는 게 내 돈의 전부니까. 그렇죠. 예. 이제 중앙은행이 오늘부터 마이너스 뭐 0.1%를 금리를 먹이겠다 하면 오늘부터 10,000원짜리 갖고 있는 게 뭐 1원씩 계속 줄어들게 되는데 그 피할 방법이 없어지는 거죠. 현금으로 찾아서 서랍에다 넣어놓으면 피할 수 있었는데 그렇죠. 그게 안 되니까. 예. 이게 애초에 마이너스 금리가 도입된 게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마이너스 금리를 먹이면 이제 사람들이 돈을 모아놓기보단 쓰게 하려고 한 건데 예. 이제 0%란 하한이 생긴 거잖아요. 현금 때문에 예. 그걸 없앨 수 있으니까 침체에 빠진 국가들 입장에서는 이런 걸 도입을 해서 마이너스 금리를 하면 소비가 살아나거나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마이너스 50% 이것도 되네요. 가능합니다. 기준 금리가 마이너스 50%. 그 아까 말은 1년 후면 내 돈이 반토막 난다는 건데. 그렇죠. 아까 예를 들었던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도 예. 그때 3개월 지급 후 3개월 동안 안 쓰면 이제 소멸되게 했거든요. 예. 근데 이 책에서는 그걸 예를 들어서 3개월 후에 마이너스 100% 금리를 물린 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죠. 사실상 현금을 나눠주면서 3개월 안에 쓰세요라고 하면 네 하고 가서도 안 쓸 수 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통화 정책의 폭이 넓어지니까 중앙은행들이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다 디지털 통화를 쓰면 그 돈이 누구한테 갔다가 또 어디로 가는지를 다 추적할 수 있을 텐데. 예. 이제 그걸 세 번째 특징이 제가 볼 때 추적 가능성이라고 부르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지금은 어떤 뭐 5만 원짜리권 뭐 마늘밭에서 발견된다든지 이런 뉴스 같은 거 보잖아요. 네. 그게 이제 통제를 벗어나면 어디 갔는지 모르고 뭐 가방에 넣어서 외국으로 나가면 이제 알 수도 없는 건데 예. 디지털 머니가 되는 순간 모든 이제 정부가 그 데이터를 다 갖고 있으니까 이 돈들이 어디 있는지도 알 수 있고 뭐 외국에 나갔는지 외환을 얼마나 빼돌렸는지 네. 이렇게 실시간으로 파악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좀 돈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카드로 쓰거나 온라인 송금을 통해서 쓰면 똑같이 통제와 감시가 되긴 되는데 예. 그래도 중간중간 현금이 끼기도 하고 수표가 끼기도 하고 하니까 그게 마디마디가 자꾸 끊어지지만 그렇죠. 디지털 화폐가 되면 이제 꼼짝만 해요. 꼼짝마. 예, 완전히 벗어날 방법이 없어지니까 예, 통제를 강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중국 같은 나라는 하겠습니다 하면 에이 뭐 하겠네 이렇게 하지만 네. 다른 서구권에서는 야 그건 좀 이상한데 안 되는데라고 하는 반발도 있나 봐요. 이게 중국이 지금 전 세계에서 CBDC는 가장 선두에 나가 있거든요. 이제 예. 일부 도시에서 도시 단위로 이제 시범 사업도 하고 있고 뭐 공산당 당비를 이제 CBDC로 내게 한다든지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시장에서 유통되게 하려고 하는 거죠. 세뱃돈도 공짜로 이렇게 디지털 위안으로 준 경우도 있었거든요. 다 한번 써보고 익숙해지라고. 예, 사실 중국 정부 같은 구조에서는 굉장히 이게 뭐 어려움이 없잖아요. 네. 근데 이런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가 네. 생길 수 있고 너무 정부의 권한이 강해지는 게 아닌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저하는 분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진도 잘 나간다. 굉장히 앞서가 있죠. 이게 그래서 사람마다 아마 느끼는 그 가치관이 다른가 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중국에서는 많은 분들이 자기가 잘못한 거 없고 떳떳하면 정부가 들여다보면 어떠냐. 뭔가 뭐 캥기는 게 있으니까 그렇지. 라고 예, 오히려 맞습니다. 프라이버시를 강조하는 분을 나무라고. 예, 또 이제 반대로 서구권에서는 아니 그게 뭐든 간에 정부가 필요한 거나 보지 왜 나의 뭔가를 침해하냐. 그쵸. 기본적으로 프리덤이 나의 가치인데 네. 그런가 봐요. 근데 중국이 이렇게 CBDC를 먼저 만들어내고 쓰고 있으면 미국도 초조해질 만한 뭔가가 생깁니까? 이게 중국이 디지털 위안을 쓰는 게 물론 자국 내에서의 목적도 있지만 네. 중국이 위안화를 국제 통화로 만들려는 노력을 굉장히 하고 있거든요. 이제 자기들도 달러 패권 같은 걸 좀 쥐어보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건데 예. 디지털 위안 같은 경우는 지금은 모든 돈이 은행이라는 지점을 거쳐야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잖아요. 예. 디지털 위안은 그냥 핸드폰만 있으면 전 세계 어디서나 쓸 수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은 아프리카나 이런 좀 저개발국 같은 경우는 은행 계좌가 없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그런 분들에게 디지털 위안 같은 걸 막 뿌려서 거기서 이제 위안을 사용하게 하거나 예. 뭐 한국 같은 경우도 대중 수출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위안화 유통이 많이 될 수 있잖아요. 비즈니스 차원에서도. 예. 뭐 아니면 여기 계시는 이제 뭐 동포분들이 쓸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국제화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중국, 미국 입장에서는 이 달러 패권에 뭔가 새끼리 생기는 분위기가 될 수 있는 거죠.
종전에는 제일 힘센 나라의 돈이 국제 기축통화였으니까 그냥 달러가 다 쓰이고 위안화는 못 썼는데 네. 1등은 미국이지만 편리한 건 위안화야라고 하면 편리함 때문에 쓰게 될 수도 있다는 뜻이군요. 그렇죠. 사람들이. 지금 뭐 중국인 관광객도 세계적으로 많은데 그 예. 사람들이 나가서 다 이걸로 사용하게 되면 점점 받아야지 어떡할 거예요. 예, 받을 수밖에. 우리나라도 이제 보면은 알리페이 받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 네. 식이 될 수 있고 또 뭐 이런 외환이 왔다 갔다 거리는 거 미국이 스위프트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통제를 강하게 하기 때문에 경제 제재 이런 게 되는데 전 세계 은행 간 송금 시스템. 예. 예. 그런데 그거를 우회해서 뭐 그냥 이 디지털 위안으로 돌아다니게 되면 이 달러 패권의 위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도 이거를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도 뭔가 해야 된다. 우리도 똑같이 CBDC 디지털 화폐를 해야 편리하다는 이유로 디지털 위안화를 쓰는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을 미리 예방할 수 있겠다. 예, 그렇습니다. 화폐 경쟁의 차원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서두르고 있다고 해석하는군요. 예. 중국 안에서만 자기들끼리 디지털 화폐를 쓰면 그거야 뭐 우리 알 바 아닌데. 예, 맞습니다. 이게 바깥으로 나가면서 혹시라도 전 세계 공통화폐로 통용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으니까. 예, 점점 영향력이 강해지는 문제가 있고, 근데 또 미국이 이제 그렇지만 좀 고민스러운 게 이 디지털 화폐 같은 경우가 이제 중앙은행이 발행을 하는 순간 은행들이 굉장히 좀 위험에 처할 수가 있어서 은행 일이 굉장히 줄어들죠. 예, 그렇습니다. 뭐 만약에 중앙은행 한국은행 계좌가 생기면 누구라도 한국은행에 예금을 하고 싶잖아요. 뭐 이자까지 준다고 하면 그렇게 되면 기존 은행 체제가 왠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특히 금융이 굉장히 발달한 미국 같은 경우는 조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십니다. 뭔가 쓰다가 문제 생기면 그거 AS 받으러나 은행 창구 가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냥 통로로 전락할 수가 있어서 은행들한테는 굉장히 위협적인 상황이거든요. 그러게요. 그래도 대출 받으러 가면 은행 창구로 가야지 한국은행 본점으로 오라고 그러면 미어질 것 같아서 모르겠습니다. 그럼 중국과 미국이 이렇게 디지털 화폐를 만들어서 쓰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냥 수나보다 하면 됩니까? 아니면 우리도 만들어 써야 됩니까? 이 저자는 기본적으로는 디지털 위안에 이어서 디지털 달러가 이제 나오는 게 시간 문제라고 보는데 그거에 따라서 디지털 원화도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디지털 위안 얘기한 것처럼 디지털 위안이 활성화되면 한국 내에도 중국 분들이 많으시고 뭐 위안을 수입하는 분들이 많이 다루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예를 들면 그분들이 지금은 중국으로 송금할 때 은행을 통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한국 금융당국이 관리를 할 수 있는데 뭐 그냥 디지털 위안이 직접 되게 되면 통제 밖으로 벗어나게 되잖아요. 그렇겠죠. 디지털 달러가 생기면 더 그게 커질 거고 근데 그걸 맞서기 위해서라도 통화 주권을 지키는 차원에서라도 디지털 원화를 우리도 만들어야 된다. 디지털 위안 갖고 오면 직접 쓰지 말고 디지털 원화로 바꾸고 정부가 감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앙일보 남국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손에 잡히는 경제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